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밤에 잘 주무셨나요? 예, 저는 지금 카메라를 거울 삼아서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또, 예, 방송 준비 얼마나 힘들겠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총각이었냐고, 총각 아니었냐고 막 하시는 분도 있고, 채팅을 보니까 재밌네요. 예, 저는, 예, 총각이고요. 예, 나이는 이제 20대, 뭐, 중반, 예, 거짓말이고요. 예, 41살 맞습니다. 41살에 애가 있습니다. 아, 물론 결혼했고요. 아, 채팅을 보니까 재밌네요. 예, 아, 여러분들 그렇게 저에 대해서 궁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예, 인도에 계신 문지으디님, 예, 다들 굿모닝입니다. 활기찬 하루들 보내십시오. 예, 자, 오늘도 또 웃으면서 시작을 하죠. 예, 웃어야죠. 어떻게 맨날 웁니까? 그죠? 예. 자, 한번 힘차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예, 오늘 2월 11일, 예, 화요일 간결한 출근길 시작해 보겠습니다. 속았던 1인, 예, 제가 한번 속인 적이 있습니다. 예, 아, 오늘은 근데 좀 늙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이 안 통하겠습니다. 예, 예, 장난 아니네요. 좀 기분 좋은 뉴스들 많이 보죠, 뭐, 예, 그죠? 아, 이 뉴스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제 뭐 봉준호에 대해서 봉준호가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얘기 그동안 이제 하면서 이제 봉준호에 대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죠. 저도 예, 봉준호 감독이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어요. 예,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이 사람은 뭔가 좌파 성향을 숨기진 않은 거죠.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좌파가 좌파인 거 숨기지 않은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좌파가 좌파 성향을 뭔가 영화에 많이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입하거나 이런 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필모를 보면요.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 사람의 변화가 좀 보여요.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개입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정도가 영화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도도 많이 변하고 방향도 좀 변하는 것 같다.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과거 영화들을 보면은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 저 굉장히 감동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많이 바꾸려는 친북적인 사회 분위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영화였죠. 영화 자체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재밌게 봤고. 근데 거기에 무슨 흉계가 숨겨 있다. 뭐 이렇다기보단 이 사람의 어떤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세계관, 기존의 어떤 체제, 기존의 어떤 관점을 틀을 깨는 어떤 그런 시도로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열린 마음으로 보는 북한의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잖아요. 휴머니즘, 예, 휴머니즘적인. 저는 그 영화가 막 악하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북한에 대한 나이브한 그 당시에 가지고 당시에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예, 김대중 정권부터 굉장히 뭔가 예, 어떻게든 침북을 하려고 노력을 사회적인 침북 그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침북을 하려던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어떤 거기에 같이 따라가던 그런 흐름. 아 잠깐만요. 아 박찬욱 감독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맞네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시작부터 제가 큰 실수하고 들어가네. 예, 맞습니다. 박찬욱 감독이다. 아, 제가 이걸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아, 참 부끄럽네요. 예, 용서해 주십시오. 예,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예, 맞네요. 예, 박찬욱 감독 맞습니다. 완전 실수했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하고 괴물이 컸네요. 그죠? 살인의 추억하고 괴물이다. 그 전에 이제 뭐 플란다스의 개, 예, 박찬욱도 모르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방송 시작부터. 예. 제가 차를 한 잔, 한 모금 좀 마시고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예. 예, 살인의 추억으로 사실 대박을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괴물로 뭔가 대중성을 확장했던 그런 감독이네요. 실수도 아름답다. 감동적이네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바보 같을 수가 있을까. 예. 예, 봉준호를 보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을 생각나게 하네요.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좌파. 맞네요. 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이 사람의 필모 중에 살인의 추억은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크지 않습니다. 살인의 추억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예, 과거에 대한, 실제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재구성이었고, 뭐, 살인의 추억에서는 뭐 어떤 공권력에 대한 어떤 풍자나 이런 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뭐 직설적인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건 아니었죠. 사회 비판이나 뭐 체제 비판이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긴 좀 무리였고, 괴물에서 사실 본색이 좀 드러났죠. 괴물에서 굉장히 어떤 반미적인, 예,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예, 굉장히 어떤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걸 숨기지 않고, 아예 그 괴물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창조됐던 그 원인 자체가 미군 때문이다. 뭐 여기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군이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 이제 마치 폭로하듯이 그렇게 이제 미국을 비판했던 그런 영화였죠. 예, 굉장히 반미 사상이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마더 같은 영화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마더 같은 영화는 좀, 예, 뭔가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있진 않고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나 뭐 이런 거, 가정에 대한 어떤 뭐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그러고는 사실 지금 얘기한 걸 쭉 들어보시면 괴물에서 마더로 가고, 마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국열차로 가면서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조금씩 빼거나 혹은 방향이 좀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설국열차랑 옥자 같은 경우도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하죠. 뚜렷하지만 그런 거예요.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어떤 혁명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혁명에 대한 이야기. 망한 열차다. 예. 이제 뭔가 기존 체제, 뭔가 이제 뭐 계급이 뚜렷하게 나눠진 어떤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이거의 전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계급이 뚜렷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폭로, 이런 내용이 대체적인 어떤 어떤 핵심 내용이지만, 흥미로웠던 거는 마지막 해법이에요. 엔딩이에요. 저는 설국열차가 뭔가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간다기보단 제3의 길을 택합니다. 아예 그냥 뭐 열차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예, 조금, 예, 그런 데서 이 사람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옥자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PC 영화. 예, 옥자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육식 문화에 대한 어떤 비판? 근데 이런 게 좀 그런 거예요. 봉준호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 뭐, 예, 설국열차의 끝은 모임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옥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육식에 대한 비판이지만 그게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은, 불편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뭐 채식을 찬양하거나 혹은 뭐 어떤 그런 부분들, 동물에 대한 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굉장히 어떤 그 악역에 대해서도 좀 우스꽝스럽게 그리면서, 말하자면은 세상을 되게 좀 거칠게 양분하는 그런 스탠스일 수도 있는데, 유쾌하게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냥 이 스토리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이 지금 그걸 이끌어가는 봉준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 아주 재밌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자랑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어떤 영화를 만들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영화를 이끌건 상당히 오락성이 있다. 예, 상당히 오락성이 있고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순간만큼은 영화에 잘 빠져들게 만들고 지루하지 않다 영화가.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기생충을요 제가 굉장히 늦게 봤어요. 예, 기생충을 굉장히 늦게 봤어요. 제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저번 주에 한동안 엄청 바쁘게 지내다가 또 영화가 홍콩에 개봉하고도 홍콩에서도 뭐 극장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린 딸이 있어가지고 아직 극장에를 못 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오스카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얘기를 보고 아 이거를 안 보고 이제 수상 소식을 들으면 좀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예, 진짜 재밌게 봤고 기생충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뭐 무슨 정치적인 스탠스의 변화? 뭐 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의외였다. 단순하게 뭔가 부유층에 대한 어떤 사회를 하이어리키를 이 사람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다고 뭐 가정을 하면 부유층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영화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하층민과 하층민보다 더 낮은 하층민 간의 어떤 갈등, 그런 데서 인간의 본연에 나오는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악한 어떤 우연에 의해서 발견되는 혹은 또 욕심, 욕망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악함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층민과 하층민보다 더 낮은 하하층민하고 싸우는 그런 과정에는 예, 뭐 상류층의 악함이 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자체가 예. 지루하지 않다는 거 조금 인정한다고. 예. 예. 아, 제가 영화의 마지막 엔딩 같은 걸 다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좀 예,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그 지금 그 어떤 부잣집을 놓고 버리는 그런 소동극이 참 마지막에 좀 뭐라 그럴까요? 얘기해도 될까? 그 소동들을 해결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적이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 모든 그런 어떤 그 집을 둘러싼 핵심이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메인 소재가 집이거든요. 집. 아주 갑부집. 예, 부잣집. 유명한 건축가가 직접 설계하고 자기가 살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걸 놓고 벌어지는 소동들을 마지막에 일단락을 딱 짓는 그 방법이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적이다. 굉장히 우파적이다. 자수성가로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뭔가 예, 계획을 갖고 뭔가를 할 때 범죄를 꾸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스스로 성공을 해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뭔가 원하는 걸 얻거나 이 두 가지 계획 똑같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계획이 첫 번째 계획과 두 번째 계획의 결정적 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순리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할 때, 예, 제가 참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막 머리를 막 굴리는데요. 예, 힘드네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무할 정도로, 예, 쉽게 범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 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예, 아, 제 안목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요 지금 영화에 대한 썰을 좀 길게 풀고 싶었어요. 예. 예, 똑같은 뉴스 다 똑같이 읽어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제 어떤 관점, 제가 본 어떤, 예, 이 사람에 대한 저의 평가. 그렇게 보면 과거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봤거든요. 이 사람의 초창기 영화들 중에서 정치 성향이 묻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나이브한 좌파, 예, 그냥 좀 평범한 좌파, 나이브한 좌파, 이런 관점에서 점점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이 점점 해외로 활동을 점점 넓혀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스스로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떤 이런 정치 성향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해외에서 먹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가령 사실 괴물에서 가지고 있는 가벼운 반미 정서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서는 충분히 통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내가 뭐 유럽에서 활동할 때 또는 미국에서 작품을 어떤 작품성을 보는 어떤 그런 그 관객을 상대할 때나 혹은 대중을 상대할 때나 이런 거를 계속 계산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설국열차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옥자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기생충 같은 영화가 탄생을 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한국적이고 뭔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국을 관찰한 봉준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미국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예. 이 지금 봉준호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이 사람의 뭐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재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는 역시 세계에서 손꼽는 그 정도 수준의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풍기는 것도 달라졌나요? 예, 나이 먹어서인가? 그러네요. 예. 아,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예. 사실은요, 이 사람이 어떤 좌파 성향의 메시지를 가진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게 저는 불쾌하게 보진 않았어요. 이게 좌파다라는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너무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다, 뭐 심각하다, 심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문제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제가 그 영화에서 되게 막 불쾌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너무 하여간 그런 포장을 잘하는 거죠. 스토리로서. 이 사람이 정말 예, 어떤 계산을 잘해요. 예, 영화적 계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디테일도 잘 넣고 디테일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없다. 그리고 어떤 씬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계산이 되어 있고 분량과 어떤 그런 뭐 미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아주 훌륭하게 잘 계산된 작품이다. 단순히 뭔가 그냥 스토리를 잘 짜서 잘 흘려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 어떤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교하게 계산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 보시면 기생충을 보셔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들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밥 숟가락 얹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떠올라서 좀 짜증이 난다. 그 그냥 거의 100%죠. 뭐. 그 사람이 숟가락 들고 막 맨발로 뛰어나올 거는 100%죠. 벌써 막 짜증 나네요. 봉준호의 연출력이 총선이나 대선을 연출한다면 무섭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대중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대중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자기 말로 정치적인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용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좌파는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좌파랑 우파랑 같이 섞여가지고 세상을 좀 이렇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좌파 우파가 선한 경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그런 경쟁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참 답답한 기사가 있어서 답답한 기사라고 말씀만 드려도 벌써 답답해지죠. 자, 5년 만에 세스펑크다. 1조 3천억 덜 거쳐서 확장 재정. 세수가 드디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결국이죠. 결국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결국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작년까지는 아주 좋았거든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세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물려 가지고 모든 어떤 그런 뭐 국내적인 어떤 경기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가려졌다. 근데 작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실력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법인세를 올렸어요.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세수가 원하는 만큼 거치지 않았다. 세수 자체는 법인세 수 자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2018년 법인세수 거친 거에 비해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2019년 예산을 짰는데 그 자기네들이 예상한 법인세수보다 7조가 덜 거쳤다. 심각한 거다. 7조 덜 거친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이만큼 거칠 걸 감안을 하고 돈을 막 써댔는데 펑크가 7조가 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대 최고 지금 예, 법인세 세수 결손인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도 지금 부동산 규제를 막 때리니까 1조 9천억이 덜 거쳤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런 부분 작년 상반기에 법인세가 명확하게 안 거치고 양도소득세가 명확하게 안 거치고 또 자기네들 부동산 정책 자체가 양도세가 안 거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 정권이 뭐 했죠 여러분? 공시지가 막 올렸죠. 공시지가를 막 올리는데 공시지가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올려버리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자기네들 또 이 사람들 잘하는 거 있습니다. 핀셋 증세 우리가 올려야 되는 곳만 올리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달래주죠. 근데 거기에서 올려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 강남 뭐 서초구 뭐 이런데 잘 사는 사람들 동네 위주로 올리겠다. 잘 사는 사람들 동네 위주로 올려야 되는 곳이 왜 잘 사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동네가 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은요 무조건 싸움을 붙이겠다. 국민들을 싸움을 붙이겠다. 이쪽이랑 저쪽 이 계층이랑 저 계층이랑 싸움을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한다. 어차피 자기를 안 찍어줄 사람들 위주로 조진다. 예, 안 찍어줄 사람 위주로 다 옳은 것도 맞아요. 다 옳은 것도 맞는데 대체로 예, 뭐 지역성과 또 그리고 뭐 평당 가격이랑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마치 누진제를 더 강화한 것 같은 방식으로 올렸어요 가격을. 예,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꼼수가 숨어 있다. 세금이 안 거치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예, 펑크를 메우려고 하나. 물론 그거 가지고 택도 없죠. 예, 세율을 막 올리고 막 어떤 세목 같은 것도 막 계속 막 뭐 신설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뭐 이렇게 뭐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 막 건드려 가지고 인위적으로 뭔가 세금을 더 늘리는 부분들 이거는요 준조세도 건드려요. 예, 공시지가 건드리면 준조세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준조세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있죠.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지금 예, 작년 대비 2018년 대비 거의 동일하다. 세수가 늘지 않았다. 경제가 또 엄청 침체했고 예, 법인세가 이제 뭐 반도체가 안 되니까 다른 분야들이 법인세가 뭐 법인세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죠. 예, 다른 분야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의 실적들이 계속 안 좋았는데 안 좋았던 게 반도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다 가리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실력이 드러나 버린 게 작년의 일입니다. 법인세가 작년보단 더 거친 게 맞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세율을 막 올린 부분이랑 그리고 자기네들 뭔가 뭐 계산한 부분 그것보다는 7조가 덜 거쳤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8조 이상 더 거칠 것이다. 2018년보다 8조 이상 더 거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덜 거친 것이 문제인 거죠. 요것만 보면은 작년보다 더 거쳐서 괜찮은 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착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 예.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끼쳤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관세 부분 같은 경우는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랬다. 근데 요런 거를 지금 문재인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요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은 항상 일관돼요.
총선 뒤에 증세를 검토한다. 예, 진짜 참, 예, 대단합니다. 예. 뭐, 증세 검토, 총선 뒤. 예, 항상, 예, 정치적이죠. 예, 정치공학적이죠. 뭐, 이게 당연한 거기도 해요. 당연한 거기도 한데, 예. 국민들이 이렇게 맥없이 당해야만 하는가. 답답하지 않나요? 예. 올해는 더 줄어서 법인세가 15조가 줄어들 것이다. 야, 아우, 끔찍하네요. 이 말만 봐도 끔찍하네요. 자, 그거예요.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세 수가 늘 것이다. 이거는 아주 그 뭔가 나이브한 좌파들의 착각입니다. 예, 법인세수를 늘리면, 법인세율을 늘리면 세수 당연히 예, 첫 해는 늘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법인세수가 처음에는 늘 수 있으나 그것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법인들의 어떤 투자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런 거죠. 투자를 안 하고 또 고용을 안 할 경우, 고용을 안 할 경우만 해도 사실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도 고용을 안 하면 소득세도 줄죠. 소득세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죠. 투자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어떤 소비 진작이나 어떤 경기 활성화를 굉장히 늦추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어떤 활력을 떨어뜨리고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도 다 영향을 끼치니까 투자를 덜 한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예, 실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적이 줄어들면 줄어든 실적에서 세율을 더 높여가지고 해봤자 세수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이게 물론 작년에 세수가 줄어든 부분, 예상보다 덜 거친 부분, 올해 또 세수가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예, 그것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우기는 게 지금 이 정권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세금 정책, 예, 법인세 관련한 정책도 이런 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바로 예, 지금 우파의 입장인 거죠. 그냥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정권 잡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예. 마음대로 다 하고 난 결과를 자기가 받아야죠. 세금을 더 쥐어짜면 짤수록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증세를 또 할 것이다. 어떤 증세를 할까요? 예. 이 기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한번 증세 항목들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지금 기사는요, 법인세를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인세가 지금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다. 예, 법인세 인상이 더 걱정되네요. 뭐든지 반대로 하는 정권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사실 경쟁하다시피 하죠. 강아지 보유세. 예, 재산이 없으면 편한데 중산층은 세금만 더 낸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 예. 지금 소득을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산층의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중위 계층들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세금이 내가 납세하는 금액을 확대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이만큼 늘어도 세금으로 내는 어떤 비용이 더 늘어버리면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계속 당할 것인가? 국민들이 지금 총선 후에 저렇게 증세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총선에서 미리 평가하지 않을 것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 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든 규제로 때려잡고 세금으로 때려잡고 해가지고 법인들 조져가지고 지금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이거죠. 예, 결과는 법인을 조져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가? 얻을 수 있겠는가? 택도 없다. 예,
결과가 이거다. 법인세가 15조나 더 줄어든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 예, 애기 목소리가 들렸나요? 자, 이 뉴스 신종 코로나 잠깐 갔다 올게요. 예. 예, 후베이성의 사망자가 100명이 넘게 늘어났네요. 예, 종합통계가 지금 나오는 대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통계, 예, 지금 이렇게 됐네요. 예. 후베이성에서 발표한 거만 일단 속보로 일단 올린 거네요. 예,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늘었다. 사망자 100명이 처음으로 돌파했다. 세 자릿수다 드디어. 예, 확실히 좀, 예, 참 우려했던 방향으로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요 후베이성의 어떤 요런 통계를 가지고 너무 우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요게 후베이입니다. 후베이가 지금 요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아직 요거는 업데이트가 안 된 통계죠. 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마 어제 발표 기준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발표된 거는 반영이 안 됐으나 지금 보시면 후베이만 지금 사망자가 확진자도 많지만 사망자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절강성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은 확진자가 나와도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 사망률, 치사율이 지금 후베이와 다른 지역이 다르다. 후베이가 굉장히 왜곡된 숫자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후베이가 지금 3만 명, 오늘 3만 명 돌파했을 겁니다. 3만 명 돌파하고 거의 이제 1000명, 사망자도 1000명에 육박하겠네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치사율과 다른 지역들의 치사율과 갭이 많이 크다. 그래서 이 질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질병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망자 숫자를 보고 너무 많이 겁을 먹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위생 관념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 예, 요 부분으로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스크 잘 하시고, 마스크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마스크를 안 해도 되는 이유, 혹은 마스크를 뭐 94를 해야 되는 이유, 마스크가 뭐 KF80만 해도 되는 이유, 뭐 일반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다 이유들을, 이제 그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들을 본인이 잘 들으시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본인의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래도 지금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KF94를 하시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겠죠. 예, 못 구하면은 뭐 그것도 문제지만, 예, 사망자 수도 그렇지만, 예, 갑자기 이제 사람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영상들 보니까 무섭다. 그런 것도 다 후베이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후베이에서 의료 어떤 공급 자체가 못 따라가요. 택도 없어요. 예, 지금 뭐 임시로 막 건물들 막 올려가지고 병상들을 막 몇천 개씩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확진자가 지금 3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예, 지나친 공포를 갖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초기에는 지금 뭔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지금 정도 기다려 봤으면, 예, 요 정도면 이 병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다시 해 볼 수 있겠다. 예. 일본 크루즈 같은 거 보면 에어로졸 가능한 것 같다. 그렇게 의심하는 게 일단은 좀 안전하죠. 크루즈 같은 경우에 지금 1000명 이상 지금 여전히 지금 격리돼 있잖아요. 크루즈선에. 예, 근데 거기 크루즈선도 지금 각각 방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0명 넘게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다? 예, 좀 모르겠어요. 기존에 이미 어떤 그런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격리된 후에 감염된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지만, 예, 가장 뭔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고 스스로의 대비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병원 방문하실 때 가장 조심하십시오. 병원 방문하실 때는 에어로졸 감염을 좀 우려를 하셔야 돼요. 메르스 때 터졌던 일들이 그런 겁니다. 메르스 때 메르스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전염률, 우리가 R0 뭐 혹은 R노트라고 부르는 그 재생산 지수가요, 메르스가 가지고 있는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인데도 엄청나게 많이 감염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속성보다 훨씬 더 전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그 인공호흡을 하거나 인공호흡 장치를 사용하거나 뭐 기도삽관을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손쉽게 에어로졸 상태로 전환이 돼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감염을 일으켰다라는 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가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어떤 환자가,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지금 확진을 받은 상태라면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예. 음압병실로 갑니다. 예. 국가 지정 음압, 예, 격리실로 가가지고, 격리병동에 가가지고 아예 안전하게 전혀 어떤 전염의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반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 잘 대응하시고 병원에 가실 때는 KF94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자, 요거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코로나 위험이 가장 높은 공항에 대해서 이제 해외 이제 전문 기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안님, 예, 모닝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문지읒이응님, 마스크, 세니타이저, 해외 공수하는 분들 목록 통관이 아니라 일반 통관으로 들어가서 150달러치만 사십시오. 한 번에. 목록 통관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150달러가 넘어가면요, 일단 부가세 10% 붙이고 그 다음에 관세가 있어요. 관세가 품목별로 이제 그 관세 비율이 다른데, 예, 10% 전후가 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20% 붙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5%뭐 요런 식으로, 뭐 저런 거 같은 경우는 10% 정도 붙일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좀, 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그렇게 뭐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 것과 150달러를 미만한 어떤 주문을 하면, 그러면 아예 안 붙어요. 관부세가 아예 안 붙습니다. 그 어떤 비용 차이가 크니까 아예 배송비 자체를 아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예, 그런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150달러 이하로 주문을 해라, 그런 어떤 안내입니다. 예, 문지읒 이응이요. 예, 문지읒 이응님이 직구 매니아예요. 예, 가족 소개를 해달라. 예,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로는 소개할 수 있죠. 예, 지금 17개월 돼가는, 18개월 돼가네요. 예, 그런 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전문 기관들이 공항을 기준으로, 그 국가를 기준으로 또 공항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를 했어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건 아주 간단해요. 예, 아주 간단한 모델을 이용합니다. 뭐냐면 각 공항을 기준으로 그 결절점과 이동량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모델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임의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어느 공항에, 이 지금 우한 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항에 가장 많이 가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계산이 돼요, 사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큰 그림으로 한번 보죠. 예, 이게 훨씬 더 화질이 깨끗하죠. 예, 태국, 일본, 한국 순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는 위험도가 태국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남한, 그 다음에 홍콩이다. 이런 식으로. 예. 저 퍼센티지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1.1%니까 100명 중에 1.1%의 예, 우한 사람들이 지나간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한 사람이 100%다 저건 아니니까, 그, 감염자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걸러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우한 떠난 500만 명 중 한국행이 6,430명이다. 요거는 이미 우리가 저번 달에 본 뉴스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게 여기 지금 태국, 싱가포르, 도쿄, 한국 순으로 지금 우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 갔다가 감염이 된 사람들이요. 요 순서대로입니다. 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도쿄에서 감염돼서 온 사람들이 있죠. 확진자들이. 예. 그렇게 보면 요 기사에 대한, 요 내용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위험성이 높은 나라들, 여기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그런 나라들에 갔다 온 한국인들이 감염이 됐다. 태국, 싱가폴, 도쿄. 예. 공항을 가지고 기준, 공항만 놓고 보면요, 인천공항이 세계 두 번째예요. 예, 홍콩 다음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공항이 저렇게 어떤 뭔가 이 지금 감염자 전염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공항이다. 대한민국 공항이.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그런 교류, 인적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냥 차단해 버렸잖아요. 홍콩도 지금 홍콩 재밌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차단은 안 했지만 사실상 차단에 준하는 조치를 했어요. 예. 홍콩에 들어오는 중국인들, 홍콩인들, 심지어 홍콩인들, 그리고 모든 외국인들, 모든 사람, 홍콩으로 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14일 동안 홍콩 베이포트라는 그 어떤 그 국경선을 넘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예. 14일 동안 격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통행 자체가 줄었어요. 통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그걸 조치를 하기 직전까지 막 몰려오고 그 다음에 통행이 뚝 끊겼습니다. 예, 홍콩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럼 2등인 인천공항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예, 공항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애초에 차단했어야 된다. 예, 앞으로는 좀 어떤 그런 위험 추세가 좀 가면 전염되는 속도 중국 본토 내에서도요. 예, 전염되는 속도도 이제 슬슬 줄어들 것 같아 보여요. 예, 우한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어느 정도 통제된 어떤 분위기가 있다. 어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었다. 늘어나는 어떤 숫자 자체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속도는 확실히 줄었으니까 예, 이제 곧 피크를 볼 것이다. 아마 뭐 3, 4월 중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해도 좀 아직 많이 멀죠. 아직 답답하죠. 예, 그럴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도대체 정부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속이 상해요. 이 케이스만 하나 보고 우한 폐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25세 11번 환자. 이 환자는요 6번 환자의 아들이에요. 예. 이 사람이 뭐 면역성이나 뭐 연령이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치료를 빨리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추정을 합니다. 다 추정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건강한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랑 싸우는 면역이 강력해야지 사실 이겨내기가 쉬운 게 상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토카인 스톰은 면역 체계에서 완전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면역이 강하고 건강할수록 뭔가 치명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저번 메르스 때 35번 환자가 젊은 의사였는데 30대 의사였는데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 에크모까지 달았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도 있다. 근데 대체로 젊고 면역이 강하면 그러면 치료 경과가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요 차수를 거치면서 지금 6번 환자가 직접 중국에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직접 올라온 사람은 3번 환자고 3번 환자가 중국에서 올라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그 3번 환자가 6번 환자한테 전염을 시키고 6번 환자가 11번 자기 아들한테 전염을 시키고 아내도 전염시켰는데 아내는 아직 지금 완치가 안 된 거죠. 이런 것들 보면요 그런 거예요. 그 보통 바이러스가요 차수가 높아지면서 좀 성질이 변하거나 약해지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이 예, 이제 감안을 하시면 요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 타이밍을 많이 늦추면 늦게 되면은 폐가 이미 가령 손상이 되면요 완치를 하더라도 좀 후유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데 예, 지금 잠복기가 24일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네요. 다 가설입니다. 그것도 다 가설이에요. 아직 몰라요. 예.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요 이번 그 바이러스의 더 뭔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지금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들이 대체로 상기도를 먼저 망가뜨립니다. 대체로 그래요. 다른 바이러스들은 거의 그랬어요. 코, 뭐 후두, 그리고 예, 요 기도, 여기를 먼저 망가뜨려 가지고 완연한 감기 증세를 먼저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폐로 가요. 우리가 보통 독감 치료를 할 때 독감 이거 계속 기침이 계속 이어지면요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순서예요.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그런 식인데 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의외의 케이스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기도 쪽에 상기도 쪽에는 아무 지금 징후가 없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뭔가 뭐 감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데 폐 섬유화만 진행된 경우가 있어요. 중국의 6살짜리 아이를 뭔가 그 가족이 거의 다 어떤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검진을 하고 CT도 찍고 뭐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도 찍고 막 그랬는데 폐에 폐렴 소견만 있는 거예요. 기침 하나도 안 하고 콧물도 안 흘리고 하는데 폐렴 소견만 있다. 요런 부분 때문에요. 조기 발견이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요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한에서 뭔가 그런 부분이 늦춰진 거, 뭔가 초기에 뭔가 요 바이러스를 잡는데 굉장히 대응이 늦춰진 부분에 요걸로 인한 시차도 있어요. 예, 물론 가장 직접적인 거는 공산당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 예, 시진핑 공산당이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거고,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자기가 감염된지 모르고 막 이미 전염성도 생겼는데 자기가 지금 기도 쪽에 상기도 쪽에 증상이 없으니까 자각을 못하고 막 퍼뜨리고 다니는 부분들, 요런 게 무서운 거다. 다행인 거는 예, 대한민국이 사스는 많이 멀고 우리가 직접 겪은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겪은 부분이 있지만 플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좀 약간 좀 낮게 봐요. 예. 근데 메르스가 사실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특히 메르스가 가지고 있었던 치사율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쇼크를 줬어요. 그래서 메르스를 떠올리면서 이 질병에 대응하는 어떤 아주 철저하게 뭔가 국민들 스스로 자기 증상에 대해서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예, 요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인들부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개인적인 대처부터 하고 있다. 이 부분이요 대한민국 어떤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준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예. 뭐 여전히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사람 답답하다 이런 식의 어떤 뭐 느낌들을 받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어떤 걸 쓰는 게 정확한가, 더 좋은 어떤 마스크인가에 대해서 각자 막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모습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몇 번 환자, 17번 환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싱가포르의 어떤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대구로 간 거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간 게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단순히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구정 때 이제 그 대구에 갔으니까 명절에 대구에 갔는데 자기가 그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 모든 시간 내내 자기 마스크를 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어떤 감염됐을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수준을 높여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송진님이 또 의학적인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자체 공격성이 약할수록 상기도에서 방어막에 안 걸리고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요 메커니즘이 정확한 어떤 의견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이 가설이 맞다면요. 이제 치명률하고 뭔가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치사율하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위험하지 않은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쓱 숨어가지고 폐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각자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J 가오리님, 예,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건너뛰고 폐렴부터 생긴다. 역시 목회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예, 감사하네요. 예. 이런 말 하기엔 뭐한데요? 민도의 수준도 한몫한다고 봐요. 중국 여행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듯요. 예, 예, 공감합니다. 저 중국에 자주 가기 때문에 대강 예,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우한 시민들이요, 피해자라는 거는 우리가 예, 인정해야 돼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지금 공산당이 시진핑이 은폐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까지 안 돼요. 예, 시진핑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우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야, 시진핑 어디 갔냐?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들이 막 나와요. 특히 위웬양이라는 의사가 죽고 또 천추스라는 그 뭔가 프리랜서 기자가 실종된 부분들이 진짜 중국의 여론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진핑이요, 이제 급한 거예요. 예,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하는 거죠? 예, 아, 참, 예, 짜증납니다. 예. 논평 가치가 없네요. 예, 그냥 우리가 이것만 보고 비웃어 줍시다. 예. 이제는 자기가 지금 더 이상 숨어 있기가 힘들다. 그동안 이제 뭐 WHO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쇼하고 막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똑같아요. 예. 제가 볼 때 문재인이랑 하는 뭐 이 사람의 정치 행위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 문재인하고 시진핑은 정말 형제 같다.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요 기사 재밌습니다. 우한 폐렴 얘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이 집을 왜 거기에 택했겠냐? 라는 제목이에요. 예, 경희궁 자해가 종로 대전에 키를 쥐고 있다. 저는 뭐 이 기사가 주고 있는 어떤 팩트들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경희궁 자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 기사가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정보는 이거예요. 예, 요 지금 18대 국회 때 표의 성격이죠. 예, 요 지금 푸르스름한 색깔이 우파표, 녹색이 좌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렇게 좌파, 우파로 편하게 표현을 할게요. 예, 당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우파표, 녹색이 좌파표입니다. 빨간색이 또 우파표, 파란색이 또 좌파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여러분 보이죠. 예. 일단 뭐 그런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뭔가 좌파표와 우파표가 상승했다 줄어들었다 뭐 그런 어떤 그런 변동은 있죠. 그런 게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파표가 아주 지금 강성할 때도 이 지금 종로구 전체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네 창신동, 숭인동, 우리 지금 강 소장님이 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예. 창신동, 숭인동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파표가 아무리 몰락을 하고 좌파가 흥할 때도 평창동과 사직동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가면 되죠. 그러면 경희궁자의에 대해서 왜 의미 부여를 하느냐, 경희궁자의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교남동이다. 교남동은 바로 옆에 무학동이 좌파표일 때도 교남동에서는 우파 색깔이 더 높았다. 근데 요게 변하기도 한다. 요렇게 요때부터 19대부터 좌파표가 더 많았다. 20대도 물론 그랬고, 여기에 경희궁자의라는 그 주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주택이, 그 아파트가 가지고 단지가, 제가 다시 좀 경희궁자의라는 단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또 있습니다. 경희궁자의는 아무래도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싼 동네다. 요 지금 종로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다 라는 점이 아무래도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집값이 비싼 동네, 평창동에는 우파가 많고, 집값이 싼 동네인 오른쪽 창신동, 숭인동,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낙후된 동네들이거든요. 도시 골격 자체가요 완전 다 뜯어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나다니면서, 워낙 이제 서울의 메인 스트릿이 여기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우 장난 아니죠. 이 동네는 항상 좌파표가 많이 있다. 집값이 굉장히 싸다. 여기는 캐스팅 보트를 진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이 캐스팅 보트를 진 지역의 인구 구성이 아무래도 부유층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다는 면에서 이낙연으로 하여금 그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죠. 요런 거 보시고 선거를 보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어제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동선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저는 뭐 지금 첫 번째 동선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른쪽을 많이 갔니, 뭐 아니면 여기 명륜 쪽, 뭐 이쪽을 많이 뭐 이동을 했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지금 뭐 매체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냥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어느 쪽으로 어필을 하느냐인데, 뭐 손학규 같은 경우는 낙후된, 개발해서 낙후된 그런 뭔가 서민들을 뭔가 어루만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매체에 보도될 때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도 계산을 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종로에 출마하는 게 명분이 강하다는 거를 지금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과거에 살았던 흔적들을 되짚는 어떤 그런 동선을,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메인이었다. 뭐 성균관대 근처에 가서 자기가 다녔던 성균관대, 뭐 이런 곳들 관련해 가지고 동선을 계획을 한 것이다. 저는 뭐 양쪽 다 의미가 있고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궁자의 주민이에요. 저희는 주민이라고 뽑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낙연 사진이 간신 같은가요? 더 간신 같은 사진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요 지금 앞으로 뭐 잠시만요. 총선에 이제 아주 대진표가, 아주 많은 대진표들이 이제 결정될 테지만 아무래도 종로가 어떤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주목받는 요 종로 선거가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꽤 크게 끼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뭐 요거 가지고 지금 경희궁자의를 선택한 이낙연의 어떤 뭐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분석적인 어떤 평가를 한 거지만, 사실은요, 이낙연이 그냥 제일 좋은 단지 살고 싶어서 경희궁자에 갔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디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집을 내놨다고 해요. 집을 내놔도 그건 팔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2주택자예요. 용인에도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잠원동 아파트가 있는 건데, 용인이 먼저 팔려야지 지금 잠원동 아파트도 팔 수 있는 구조예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팔기가 힘들 것 같은데 두 개 다 내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종로 쪽에 거주지를 정할 텐데 뭐 어디에 정하느냐를 굉장히 주목을 하겠네요. 예, 뭐 그게 중요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중요해진 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냐를 한번 지켜보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 뭐 오늘 뭐 크게 세 가지 이슈 다뤘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예, 오늘 하루 아주 힘차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예, 우리 전염병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 1887-0665로 정기구독 후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